안녕하세요. 흡스 글로벌 아카데미 강의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 통번역학부 최은아입니다. 강의를 통해서나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통번역사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외대 영어 통번역 학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또 한영 통번역사로 또 전문 번역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번역 전반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통번역사라는 직업은 어떠한 것인지, 정보 시대에서의 통번역사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현장 사진들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통번역사의 하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번역이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강의를 신청한 여러분은 사실 통역과 번역에 대해 관심이 있고 통번역사가 어떤 직업인지 대강은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통번역에 대한 개념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번역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통번역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제각각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몇 년 전 인터넷에서 번역사, 통번역사를 검색하면 떠돌던 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만큼이나 흥미로워할런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번역사야, 번역가예요 라고 얘기하면 주변의 반응이 어떠한지, 주변에서 떠오르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나 번역사야 라고 얘기하면 노트북을 펼치고 해변에서 한가로이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세계 정상들을 만나서 통역해주는 모습을 떠올리고, 사회에서는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통역 부스에 앉아서 동시 통역하는 모습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번역을 시키고 있는 나의 상사는 내가 컴퓨터에서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하찮은 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나 스스로는 내가 예술 창작을 하는 사람 마냥 그렇게 미화를 하는데 정작 어떤가요? 맨 마지막 사진을 보면 카페인에 찌들어서 커피를 들이키면서 컴퓨터 앞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처럼 번역사라는 직업을 들으면 머릿속에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통번역은 무엇일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미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그림은 전문 통번역사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그림일 겁니다. 지금 보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는 모습이 가운데 보이시나요? 윤곽은 흐릿하지만 가운데에 누군가가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통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존재감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 스승님 한 분은 통역사는 벽지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즉 거기 그 자리에 있는 듯 없는 듯 두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야 된다는 거였고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는 도관의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까지도 중재를 해주는, 문화적인 간극을 메워주는 그러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통번역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역과 번역이 무엇인지,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개념을 먼저 짚어보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통역과 번역의 가장 큰 차이는 세 가지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과 글의 차이인데 통역은 구어의 일시성, 글은 곱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통역은 한번 말을 해버리고 나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오래 남지 않지만 번역은 그 글이 그대로 남고 또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겠죠. 시간의 제약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통역은 그 순간에 순발력 있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그런 즉각성이 있는가 하면 번역은 납기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내가 내 시간을 천천히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세 번째는 메시지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차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청자와의 거리에 있는데 통역의 경우에는 나의 통역을 듣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가 하면 번역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지 그 독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지만 나의 번역물을 읽을 독자들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또 어디에서 나의 번역을 소화할지를 알 수가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통역과 번역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통역을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Where's the translator? 번역사가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분은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통역은 interpretation 이렇게 부르고 번역은 translation 두 개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역과 번역의 종류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통역은 상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회의 통역과 지역 사회 통역, 방송 통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회의 통역은 영어로는 conference interpreting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통역하면 떠오르는 그런 통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교 석상에서 외교관들의 대화를 이어주거나 비즈니스 석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역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러분이 쉽게 방송을 통해서 살펴본 기자회견을 통역하는 통역사의 모습, 내지는 정상회담에서 통역하는 통역사의 모습 등등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 통역이라고도 부르고 커뮤니티 통역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개념인데 사실 80년대에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민자들의 그 의사소통을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필요가 많아진 나라에서 먼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호주, 캐나다, 영국이나 북유럽의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역 혹은 커뮤니티 통역이 회의 통역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의사소통을 꼭 해야 되는 하지만 주류 사회에서 그 언어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들의 그 인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의 특성이 조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그러한 통역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말 꼭 사회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법정 통역이라든지 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 통역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방송 통역. 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굉장히 그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통역 양에 비해서 그 횟수는 좀 적기는 하지만 미디어에서 계속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친숙한 통역이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었고 또 그 외에도 요즘은 아카데미 시상식도 방송이 되면서 외국의 방송 모습들이 한국으로 중계가 되면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한 모든 것이 이 방송 통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통역을 방식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는 동시 통역과 순차 통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위스퍼링과 수행 통역도 더불어 있습니다. 동시 통역과 순차 통역의 차이는 쉽게 설명해서 정말 동시에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연사와 통역사의 말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슬라이드 하나를 그 밈을 보여주면서 부스 안에서 국제회의 통역을 하고 있는 동시 통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죠? 동시 통역은 그처럼 통역 부스 안에서 2인 1조로 이루어지고 동시 통역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역사가 이어피스를 끼고 연사의 말을 듣고요. 마이크에 본인이 듣는 그 원음을 통역을 거의 동시에 시차 없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동시 통역입니다. 이 동시 통역은
수화 통역이라고 제가 옆에 쓴 이유는 뭐냐면 동시통역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연사의 말과 통역사가 내뱉는 말이 거의 동시에 시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 없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방송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 수화 통역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동시통역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순차 통역인데 이거는 연사가 1분이면 1분, 뭐 3분에서 5분 정도의 길이로 발언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통역사가 통역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순차 통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위스퍼링인데 위스퍼링은 우리가 영어의 용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소곤소곤 통역사가 통역을 해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앞서서 사진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정상회담하는 모습을 보면 두 나라의 정상 뒤에 어깨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상들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통역을 해주고 있는 그런 통역사의 모습을 방송에서 종종 보고는 하죠. 바로 이게 위스퍼링입니다. 사실은 동시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 통역의 한 종류로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수행 통역, escort interpreting이라고 해서 이거는 단체로 어디 견학을 하거나 다니면서 뭔가 시차를 할 때 통역사가 통역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다닌다라는 의미에서 escort interpreting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상황에 따른 분류 외에도 거리에 따라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것이 원격 통역입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다른 곳에서 재작년에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원격 통역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저하고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통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줌으로도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되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사와 또 청중 그리고 통역사가 정말 장소가 동일한 곳이 아니어도 요즘은 통역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번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번역도 저희가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어 텍스트, written 텍스트에 대한 번역, 그리고 영상에 대한 번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문어 번역도 이 안에서 출판 번역과 실용 전문 번역이냐 또 출판 번역 안에서도 문학 번역이냐 비문학 번역이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어 텍스트라고 하면 어쨌든 글로 써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출판 번역과 실용 전문 번역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출판된 책 형태로 받아보는 모든 번역을 출판 번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접해왔던 뭐 해리포터 시리즈라든지 또 최근에 나온 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회고록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책들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제공이 될 때 그게 전부 다 출판 번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실용 전문 번역은 출판사를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번역이 되겠죠. 출판 번역은 사실 전문 번역사가 즉 통번역대학원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하지만 이 실용 전문 번역은 대개의 경우는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전문가들이 맡게 되고요. 출판 번역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문학 번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고록을 포함한 여러 기술 서적이라든지 전문 서적, 교재들 등등이 있기 때문에 문학과 비문학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번역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크게는 자막 번역, 더빙 번역, 보이스 오버 그리고 최근에는 팬서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막 번역은 여러분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밑에 나오는 자막들 다 번역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의 더빙 번역 보이스 오버는 다 누군가가 그 목소리로 성우가 화면을 통해서 성우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 건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막 번역은 원음이 들리지가 않게 되지만 보이스 오버는 대표적으로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이는데 원음이 아주 작게 배경에 깔리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팬서브는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그리고 팬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등장하는 여러 영상들 거기에 팬들이 달려들어서 자막을 달거나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영화 혹은 미드 이런 거에 자발적으로 자막을 다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팬서브, 팬 자막 이야기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전문직으로서의 통번역사, 그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통번역사의 직업 세계는 어떠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번역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언어 숙달도에 따라서 능동 언어, 수동 언어, active와 passive language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능동 언어라 하면 내가 말하고 쓰는데 적극적으로 뭔가 생산을 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는 언어를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모국어가 여기에 해당하겠고 수동 언어는 그와 반대로 수동적으로 내가 듣고 읽는 데는 무리가 없는 언어를 수동 언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정말 훌륭한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두 언어 모두가 능동 언어가 되어야 되겠지만 최소한 수동 언어 하나 그리고 능동 언어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제회의 통역사협회 아이크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통역사들이 갖춰야 될 언어의 수준을 A, B, C로 나누고 있습니다. A 언어는 모국어, B 언어는 모국어는 아니지만 모국어 수준으로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 C 언어는 그것보다 숙련도가 조금 낮은 언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국어를 A 언어 그리고 우리의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를 B 언어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영한 통역사, 한영 통역사이고 저희의 A 언어는 한국어, B 언어는 영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한국어는 아이크의 분류에 따라서는 희귀 언어에 속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저는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A 수준으로 해야지만 아이크에서 인정하는 훌륭한 통역사가 되는 거지만 한국어처럼 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들은 약간 예외 조항처럼 희귀 언어로 구분을 해서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 통번역사들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활동 방식과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고 통역사가 되면 내지는 번역사가 되면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그 방식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프리랜스, 두 번째는 인하우스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프리랜스는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내가 자영업자가 되어서 나 스스로 나를 셀링을 하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국제회의 통역사로 또 전문 번역사로 프리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생활은 아시다시피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죠. 작년처럼 코로나가 닥치거나 뭔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일하겠다 하는 분들은 인하우스로, 즉 한 회사에 상근으로 출근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소속이 되어서 근무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활동하는 영역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통번역 수요가 있는 영역이면 어디에서나 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우스 통역사 내지는 번역사를 채용하고 있는 그 기관들이나 회사들을 보면 사회 전역에 다 걸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공기관,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금융과 IT, 유통 등등 모든 곳에 우리가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통번역사가 그러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나는 통번역사에 자질이 있는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자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능력, 출발어와 도착어. 자, 이 출발어와 도착어가 뭐냐 하면 출발어는 통역이나 번역이 시작되는 원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source language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착어는 무엇이냐? 번역이나 통역이 이루어지는 그 언어. 그래서 이거는 target language라고 부르는데요. 영한으로 우리가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출발어는 영어가 되는 거고 도착어는 한국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구사하고자 하는 언어 두 가지 모두의 언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통번역사는 배경 지식,
주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통역이나 번역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박학다식해야 되고요. 통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문화를 중개해주는 능력 또한 있어야 된다. 두 가지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차이뿐만 아니라 그 언어권의 문화까지도 알고 그 문화를 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19년 차 통번역사가 되어보니 언어적인 능력과 배경 지식, 이거는 물론 갖춰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열정, 끊임없이 뭔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집중해서 그 순간 나의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집중력,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나의 통번역사 파트너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러한 능력들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 직업이 나한테 맞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아까 통번역 대학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길은, 특히 전문 통역사나 번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통번역 대학원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통번역 대학원이 있고요. 2년 과정이고 지금 현재 8개 언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겠다, 전문 번역사가 되겠다 생각하는 학생들은 꾸준히 노력해서 통대를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은 통번역 대학원은 꼭 나와야 통번역사가 될 수 있느냐, 졸업장이 필수냐라는 것을 묻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은 소위 자수성가형 통역사들이, 영어로는 self-made interpreter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상을 타면서 떠들썩해졌잖아요. 그 와중에 또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샤론 최 통역사였습니다. 그 통역사만 하더라도 번역 대학원을 나오지 않은 자수성가형 통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나도 통대 나오지 않고 저렇게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묻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역과 번역의 시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통역은 문턱이 조금 높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 개의 언어를 다 능숙하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 앞서서 보여드린 부스 안에서 장비를 갖추고 진행하는 동시 통역의 경우에는 그거는 통대를 나와야지만 우리가 훈련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번역의 경우에는 아까 출판 번역 얘기를 했지만 출판 번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사실 통대를 나온 그런 실용 전문 번역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문학 번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통대를 지향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또 커뮤니티 통역, 비전문가 번역의 특수성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 통역 외에 커뮤니티 통역, 지역사회 통역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화려하지는 않지만 의료 현장에서 또 법정 통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도 역시 언어에 따라서는 통대 졸업을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통번역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특화되어 있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 통번역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번역 수준을 우리가 사실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통번역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처우의 문제, 윤리의식의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통대를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는 처우도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의 윤리의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정보시대의 통번역, 위기에 닥친 것 아니냐.
요즘 파파고라든지 구글 번역과 같은 그런 AI가 발달하고 있는데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 있죠.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통번역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경 기반의 기계 번역, NMT라고 부르는 AI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굉장히 그 기계 번역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또 자동 통번역 시대가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실은 아까 얘기를 했던 뭐 기술적인 발전, AI와 기계 번역, 거기에 비전문가들, 펜 번역을 하거나 뭐 기계 번역의 힘을 빌려서 번역하는 분들이 등장하면서 전문가들이 위태로워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통번역사들 모두 위기인가요?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정말 간단한 문장이지만 한번 구글 번역 두 군데에 돌려보았어요. 하나는 구글 번역, 파파고 두 가지인데 구글 번역의 번역을 한번 보시면 거의 뭐 이음새 없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온라인 진로 특강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영어로는 I am very happy to give an online career course today. 영어 아시는 분들은 비교를 해보시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파파고를 보면 같은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m so happy to give you a special lecture on my online career. 나의 온라인 진로에 대한 특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간단한 문장에서도 오역이 생기는 것 여러분들도 보셨죠. 물론 이 오역 하나만 가지고 기계 번역은 엉터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계 번역으로 통번역사의 역할이 완전히 대체될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어떠한 역할의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왜냐하면 사실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행인 것은 2017년 한국 직업 전망 자료에 의하면 통번역사는 유지 직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사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 번역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것,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느냐면 소수의 전문가들 그리고 다수의 비전문가가 뭔가 역할 구분을 하고 그 안에서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계 번역을 활용을 해서 비전문가가 번역을 진행을 하고 전문 번역사가 그것을 관리 감독 또 감수하는 이러한 체계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앞서서 봤던 그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번역을 그대로 우리가 출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1차적인 번역을 누군가가 감수 관리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 번역사의 적극적인 역할 변화와 노력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번역사는 지금처럼 통역과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를 한다든지 또 번역 툴을 활용을 하는 것 적극적으로 배워봐야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 본연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집중을 해보면 우리가 통번역사라는 직업을 꼭 걱정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에도 통번역사라는 직업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진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융합. 내가 관리자로서 전체의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융합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이 3월 1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야심차게 출범을 하는 글로벌 캠퍼스의 융합인재대학 인제니움 칼리지입니다.
융합교육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고 우리가 통번역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진로를 설계를 하고 융합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필수적으로 하나의 언어의 통번역을 전공을 하고 그 위에 레고 블록을 쌓듯이 여러분들이 다른 영역들을 결합을 해서 나만의 뭔가 장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통번역을 전공하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게임 한류 문화 산업을 더한다. 그래서 나중에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기획 혹은 게임 관련 통번역을 하겠다. 이렇게 진로를 설정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영어 통번역을 전공을 하고 거기에 미국과 영연방 전략을 전공을 하는데 더해서 경영 능력을 갖춘 다음에 내가 회의 기획 쪽으로 진로를 설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통번역 영역 안에서도 뭔가 굉장히 다양한 진로들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정보를 보시고 한번 스스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통번역사의 하루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가지고 온 몇 가지 사진들을 통해서 또 자료를 통해서 통번역사로서의 그 일의 현장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보고 오늘의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종종 비춰져요. 이 영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니콜 키드먼이 주연을 맡은 인터프리터, 유엔의 통역사로 나왔죠. 굉장히 지적이고 아름답고 미화되어 있는 통역사의 모습인데 현장은 어떨까요? 사실은 이렇게 통역 부스 안의 모습이 꼭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좀 화려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산만하고 정신이 없죠. 통역사가 그날의 통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어를 적어놓고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네요. 그런가 하면 요거는 제가 브뤼셀에 가서 통역을 했을 때인데 궁전에서 통역을 하는 이런 호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2010년 에이펙 회의였습니다. 원격 회의가 진행이 되었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희한한 세팅이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통역을 시키지? 했었습니다만 코로나 덕분에 이것이 뉴노멀이 이미 되어버렸네요.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공장, 닭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열악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요즘 빈번해지고 있는 원격 통역의 모습인데 이거는 월드컵 때 2010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이때도 그 기자회견장과 또 경기장과 통역을 하고 있는 현장이 다 달랐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순차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동시 통역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동시 통역은 부스에 숨어서 우리가 통역을 할 수가 있는데 순차 통역은 대중 앞에 서야지 되기 때문에 무대 공포증이 있으면 어렵겠죠. 또 연예인들 옆에서 통역을 하면 가끔 이렇게 오징어가 되기도 합니다. 슬프지만.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는 제가 실제 회의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곱씹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세하게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회의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 통역사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경 지식과 주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뉴스를 검색을 해서 최근 동향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이 연사의 말이 유튜브에 돌아다니지는 않았나, 최근 연설 같은 것은 없나, 기본적인 인물 뒷조사는 필수입니다. 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화장품과 관련된 회의였었거든요. 브랜드도 찾아보고 종류도 찾아보고 엑셀 시트로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의 전날의 준비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준비한 자료를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용어 개념을 숙지를 해야 되고 또 준비물을 미리 챙겨야 되는 것도 다 중요하겠죠. 제가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장 점검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벽지가 되어라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TOP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Time, Occasion, Place. 나의 복장이 너무 튀지는 않는지 시간과 장소에 적합한지를 따져보고 가장 무난한 그리고 편안한 복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회의 당일 저희는 대부분 1시간 전에 일찍 가서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을 하는 등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꼭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은 파트너와의 호흡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차 통역이 아닌 동시 통역은 2인 1조로 일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파트너가 바뀌게 됩니다. 파트너와 호흡을 그간 맞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만나는 분이라면 그분과 인사를 제대로 나누고 호흡을 맞출 수 있기 위한 말씀을 좀 미리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집중하여 듣고 분석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력의 중요성이 그날 회의 당일날 빛을 발하겠죠. 회의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도 사실은 마무리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안과 기밀 유지인데요. 어떤 회의에 통역사를 불렀으면 그 회의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이 때에 따라서는 그 회사나 정부 기관의 기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역사가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지는 번역을 마친 다음에 내가 이런 내용의 통역을 했어, 번역을 했어,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회의와 관련된 자료들이 아무렇게나 폐기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클라이언트들과 꾸준히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의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우리가 전문가로서 꼭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굉장히 간략하게 통번역사의 직업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저희의 개인 이메일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겠고,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에도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